네, 19강 이어서 하죠. 기후변화에 대응 관련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143페이지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던 내용들하고 여기에 좀 결부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정도인데요. 지구온난화의 개요해서 태양 복사, 그다음 지구 복사 해서 제가 알베도 열섬 현상까지 한 번에 다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만 좀 꼽자면 이런 거죠. 태양 복사, 우리가 받는 태양의 에너지는 태양 복사 형태로 받는 단파 에너지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0.17에서부터 한 4 마이크로미터 범위 전체가 단파 복사인데 이 중에 우리가 진짜 받는 거는 0.3에서부터 1 마이크로미터의 범위, 그래서 그걸 광학적 창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오투나 오존 등이 소모가 되면 유해한 자외선 해서 뭐 도노선 뭐 이런 것들 한 배우신 적 있었었죠. 그래서 UV, A나 B, C 뭐 이런 것들 배우신 적 있습니다. 지표의 생물권에 영향을 줍니다. 지구 복사 받는 건 공짜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에너지를 돌려서 주는데 그 중에 4에서 80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잔파 복사 해서 이제 적외선 영역의 것들을 대체로 방사합니다. 8에서 15 마이크로미터 내지 것들만 보내게 되는데 한 적외선의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CO2나 CH4 등의 축적에 인해서 지표로 재복사되는 양이 증가하는데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양이 많고 내보내는 양이 적고 지표로 재복사되는 양이 많아지면 지구의 온난화가 야기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었죠. 알베도라는 게 있다 그랬고 알베도 중요성이 높습니다. 입사 에너지에 대한 반사 에너지의 비를 말하고 알베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사되는 양이 많아서 지표의 생물권을 보존해 주기가 힘들다. 지구 평균 알베도는 약 31에서부터 35% 정도 되고 알베도는 지형과 그 다음에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 해서 사막이나 산림 혹은 아스팔트나 눈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죠. 열섬 현상이요. 이런 복합적인 열을 축적하는 현상들이 많은 10km 이상의 대도시 주변에서 발생되는 열의 고립 현상이다. 그래서 이로 인한 기온의 역전도 일어날 수 있고 시야를 장애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이제 기온의 역전에 의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을 야기할 수 있고 또한 대기오염 물질들 중에 이제 산성비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발현이 된다고 하면 그로 인한 pH가 5.6 이하의 산성비가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대류 순환으로서 인한 역전층이 형성이 되고요. 해서 유해먼지가 잔존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온실기체의 종류 해서 유가메주 이가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CO2나 CH4, N2O, 그 다음에 수소불화탄소라고 부르는 HFCS와 PFCS, 과불화탄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SF6는 육불화황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한 총 6가지를 온실기체의 종류로 정의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암기할 때는 유가 메주 이가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GWP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글로벌 워밍 포텐셜인데 이 물질이 대륙권 내에 혹은 이제 뭐 성층권 내에 존재한다고 했을 경우에 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CO2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CO2를 1로 보고 얘네들이 일으킬 수 있는 온난화 지수를 상대적으로 지수로 매긴 겁니다. 수치화시킨 거죠. 해서 CH4는 21, N2O는 310, HFCS는 1300, PFCS는 7000, 그 다음에 SF6는 23,900 정도가 됩니다. 해서 가장 좀 높은 거 있죠. SF6 얘랑 CO2는 1이잖아요. 이거 두 개를 먼저 암기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문제에서는 GWP의 순서를 여러분들께 좀 찾게끔 만들거든요. 해서 이제 큰 것부터 뭐 작은 거 순서, 혹은 이제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거, 혹은 이 중에 가장 큰 건 뭔지, 혹은 가장 작은 건 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암기는 전 다 하시면 좋긴 하겠는데 얘하고 SF6랑 CO2 관련한 문제들이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냥 가장 큰 거, 그 다음 가장 낮은 거 이거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암기하신 후에 나머지 것들을 좀 찾아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영향이 있는데 저 중에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뭐 요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좀 와닿기가 힘들고요. 생태계 변화 이런 것도 뭐 좀 중요성이 좀 있다고 하겠는데 일단은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해수면이 상승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정작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 내에서는 이게 아주 미세하게 수면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해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더러 뭐 많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해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일단 이제 그 물을 이용해서 농경 지역에 밭에다가 물 대고 하거나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천일염 같은 것들 얻어내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이 자꾸 상승하게 되니까 그 지역 자체에 조금 더 높은 지역으로 옮기셔야 된다든지 생활 터전에 어떤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요. 기후의 변화가 시험 문제로 좀 출제가 됩니다. 기후의 변화를 극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엘니뇨 현상. 엘니뇨 현상과 라니뇨 현상. 이겁니다. 그러면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는 잘은 모른단 말이지. 엘니뇨는 뭐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한다. 라니냐는 해수면의 온도가 좀 뭐 하강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쪽이 이제 인도네시아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페루입니다. 둘 다 어디쯤에 가깝냐면 적도 쪽에 가깝죠. 이제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간 습하고요. 여기는 좀 건조한 형태가 되는 거죠. 해서 항상 그 지구는 자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에서부터 불어오는 어떤 그 바람 항상 이것이 북서풍으로 붑니다. 해서 이렇게 분단 말이지 바람이. 그러면 이제 해수면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불어 들어오는 해수면에 의해서 물은 제가 만약에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 이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원래 계속 손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요. 응?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갖다 밀면 원래는 해수면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항상 이게 어떤 평균의 높이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이걸 밀어치면 그만큼 뭐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용승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용승류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 해저 밑부분에 있는 영양염이 올라온다는 얘기랑 같고 그 다음에 온도가 어떤 물이 올라온다는 얘기야? 좀 대체로 낮은 온도. 여기 위에는 인도네시아나 페루 지역은 좀 덥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북서풍이 계속 불어대니까 용승류가 차 올라가면서 영양염과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물들이 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온도가 여기에 좀 유지가 되면서 이쪽에 영양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물들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수종이 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루 지방에서는 뭐가 좀 많이 발달돼 있겠어요. 수종이 풍부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부가 좀 많단 말이지.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북서풍이 불면서 여기 이 해수면 쪽에는 적도 지방에는 온도가 좀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해수면이 증발을 합니다. 증발하면서 구름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비를 막 뿌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네시아 지방에서는 항상 습한 환경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살았어. 이쪽이 이제 좀 습하고 비가 좀 잦게 오는 열대우림 같은 현상들이 좀 있겠고 그다음 페루 지방은 항상 좀 건조하고 그다음에 수종이 좀 풍부한 이러한 형태를 좀 띠고 있었겠습니다만 어종이 풍부하다고 해야겠죠. 이런 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만 이 현상이 여러 자연적인 요건 그다음에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북서풍이 이만큼 많이 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쪽 지방에서 한 이쯤 해서
구름대가 형성이 되고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한 이 정도 중간쯤에서 구름이 이렇게 막 형성이 되고 여기에 막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네시아 지방에서는 원래는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어떤 환경 조건에서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었겠습니다만 비가 여기에 내리고 이쪽에 잘 안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지방에 한번 그때 한번 비가 안 오는 때에 건기죠. 그럴 때 건기 때에 한번 화재가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었죠. 원래는 그 시점에서 비가 좀 내렸어야 되는데 비가 잘 안 내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북서풍이 미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여기밖에 이런 식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높이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용승류가 어때요? 낮아진다 이거예요. 낮아진다는 얘기는 용승류가 그만큼 차오르지 못한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럼 어떻게? 영양염이 원래는 풍부해야 되고 온도가 낮은 물들이 유지가 돼야지만 원래 있던 어종이 그대로 살고 페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부로서 활약을 하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획량이 확 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획량이 줄어요. 네. 이러니 이 어부들이 뭐예요? 일자리를 잃거나 집에 있는 일이 좀 잦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대체로 언제 일어나게 됐었냐면 크리스마스 그쯤 이런 식의 일어났다고 합니다. 해서 이제 어부를 아버지로 삼고 있는 그 가정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가 잘 집에 없어. 밖에 이제 나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해야지 되는데 집에 계속 있으면서 자기랑 놀아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좀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기 예수가 우리한테 이런 선물을 주는구나 해서 부른 게 엘니뇨입니다. 해서 이제 어린 소년 이런 뜻을 뜻하고 있는 것이 엘니뇨인 거죠. 아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원래 불어야 되는 북서풍이 많이 불지 않아. 그래서 기후의 변화가 생겨. 그 다음에 특히 용승류가 이만큼 차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 그래서 여기에 어종이 풍부하지 못하고 어획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버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아이들이 봤을 때는 아기 예수가 우리한테 좀 선물을 준 거다 해서 엘니뇨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니냐는 그럼 뭐겠어요? 라니냐는 이 현상이 너무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서풍이 너무 강해서 용승류가 너무 크게 불어들어서 온도가 수온이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지방에서는 엄청난 홍수라든지 비가 계속 폭우가 계속 내리게 되는 그래서 이 구름대가 이만큼 여기에 완전히 운집돼서 어디로 잘 벗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라니냐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해수 온도의 상승, 그 다음에 라니냐는 해수면의 온도의 하강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생태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표 가까이 있는 애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산지대에 사는 애들이 있겠는데 먹이 쉼터를 찾아서 먹이층을 찾아서 여기에 있던 애들이 원래는 여기서 이제 풀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면 원래 여기 있던 애들은 이제 살 곳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생태계의 변화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관련 협약입니다. 이렇게 기후가 자꾸 변화가 되니까 뭐 하기로 하냐면 교토의정서랑 그다음에 이제 발리 로드맵 같은 그런 어떤 탄소의 배출을 조금 저감한다든지 혹은 이제 온실가스 같은 것들의 감축 사업을 권고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는 원래는 이거는 이제 한참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야 될까요? 한 1990 몇 년도에 끝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끝났는데 이 관련된 교토 의정서에 이제 참여한 여러 선진 국가들이 교토 의정서를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여러 이제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기후의 온실 가스의
축소, 그러니까 배출 저감을 위한 의정서들을 여러 군데에서 좀 만들고 협약 같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가장 이제 모토가 되는 것이 이제 교토 의정서가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저렇습니다. 교토 의정서서부터 선진국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온실가스가 진짜 문제가 된다. 지구의 온난화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 모두 감축 사업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 교토 의정서예요. 그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비롯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토 메커니즘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배출권 거래제, 그 다음에 공동 이행제, 청정 개발 체제 이런 세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라는 건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A라는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국가가 있다는 거죠. 네. 해서 얘네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무슨 도시 사업을 한다든지 뭐 할 때마다 온실가스는 배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들을 전체 100이라고 가정하면 나는 한 해에 100을 다 쓴 거야. A국가는 100을 다 썼는데 B국가는 얼마만큼 썼냐면 60만큼만 썼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0이 남았죠. 그 40을 A국가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A국가는 원래는 우리가 규정한 것이 100이니까 얘네는 100을 다 썼으니 더 이상 쓰면 안 되잖아요. 뭔가 사업을 계속 개발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B국가는 40만큼의 어떤 여분이 있으니까 너네가 이거 가져가, 사.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그래서 우리는 140만큼은 우리가 더 쓸게. 그럼 너도 이제 100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이제 40만큼 얻었으니까 나는 더 많이 개발하는 거고. 해서 그런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거죠. 그걸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자율성과 함께 어떤 제재도 같이 가해지면서 선진국의 어떤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거랑 같은 거죠. 또한 공동이행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이행제라는 건 B국가가 100을 하고 싶어요. 이만큼 나도 개발하고 싶은데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A국가가 B국가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배출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같은 것들을 감축하는 사업 같은 것들을 동시에 좀 해주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는 어떤 일련의 사업을 A국가가 해주면서 A국가가 모아지는 거예요. 뭐 1년에 이제 1년 동안 줄여야 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얘네들이 인정받는 거죠. B국가에 대한 것을 줄여주면서 A국가가 인정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정개발체제도 거의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청정개발체제라는 건 선진국은 이미 그게 끝났잖아요.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에 비해서는 끝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진국이나 혹은 이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사업 같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얘네들이 이제 감축 사업에 대한 자기네들이 성과를 인정받는 것을 청정 개발 체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은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토 메커니즘은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관련한 얘기입니다. 오존층은 주로 어디 있어요? 성층권 내에 한 25에서 35km 사이에 한 10ppm 정도의 고농도로 좀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최대한 10ppm 정도 되고 오존층 두께가 중요했었죠. 적도 상공에서는 200dob슨, 극지방에서는 약 400dob슨 해서 1dob슨이 0.01mm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단위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1dob슨을 막 이제 뭐 0.01cm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얘 하나는 어떻게든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어떤 단위로도 출제되어도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바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300dob슨 정도 유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존층 파괴 물질은 CFC라든지 한로뉴,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메탄, 수증기 해서 전체 한 현재 96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오존을 파괴하는가, 오존층을 파괴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존 디플레이션 포텐셜이라 해서 ODP라고 불러요. 이 ODP가 단위 중량당 오존을 소모하는 능력인데 이 프레온가스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할론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HCFC라고 하는 수소, 염화, 불화탄소 이거 다 그건데 CFC류인데 수소가 붙어있다 이거지.
이런 애들까지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들의 ODP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할론 1301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뭐 10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할론 1211은 3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아요. 96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이 수치를 다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로 나와요. 그게 문제야. 문제로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약간 왕도가 없어요. 방법이 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것들만 좀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이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라고 알려드리면 그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공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ODP가 어떻게 된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ODP는 얼마다 라는 건 제가 자료실에다 올려둘 거기 때문에 그 자료실에 있는 것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 풀 때마다 조금 보태어서 풀어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뭐 할론 240이다 1211이다 CCL4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수치를 이런 숫자를 매기는가 라는 걸 화학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라는 걸 여기서 지금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프레온유가 있고 할론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HCFC라는 게 있어요. 해서 프레온 가스류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C, F, C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이 다 프레온 가스류입니다. 해서 1이라고 하잖아요. 11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좋냐면 90을 더해보세요. 90을 더하게 되면 CFC 10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앞자리에 있는 자리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탄소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소의 개수. 그 다음 뒷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 맨 뒷자리를 불소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얘를 가지고 결국은 탄소를 중심으로 있는 거거든요.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리가, 탄소는 4가의 양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탄소가 4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해서 수소는 없죠. 여기 가운데 자리에 수소가 0이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소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그럼 이 자리에 불소가 1개 딱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염소로 치환되어 있는 형태. 이것을 이제 CFC류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읽을 때는, 얘를 이제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는 CCl3F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CFC11이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CFC11은 네, ODP가 얼마? 1.0이래요.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CFC12는 90 더하면 102가 되겠죠. 그죠? 그럼 불소가 2자리니까 나머지를 염소로 하게 되면 CCl2의 F2 이렇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CFC 2자리 숫자는 그냥 90 더해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CFC가 그럼 만약에 11 뭐 102 이렇게 해도 되나? 예,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112 이렇게 해봅시다. 13? 네, 이렇게 해볼게요. CFC 113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90을 더합니다. 90을 더하면 203이 되죠. 그러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탄소수, 수소수, 그 다음 불소수의 자리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C 가운데다 두고 이번에는 탄소가 몇 개 있대요? 2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리가 형성이 될 거고 나머지가 3개가 불소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거 자리는 아무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머지만 CL, CL, CL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C가 2개가 있고 CL이 3개가 있고 F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나눠서 C 하나에 CL 2개에 F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C하고 CL,
F 이렇게 있다. 해서 이렇게 되면 C가 2개가 되고 CL이 3개가 되고 F가 3개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한꺼번에 몰아서 표현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FC가 3자리가 나오든 CFC가 2자리로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탄소가 1개짜리든 2개짜리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학식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DP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실에 있는 걸 보고 참고로 하시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애들만 중요해요. CFC11 이런 애들이 좀 잘 나옵니다. 이런 애들보다는.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외우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수적으로 CCl4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사염화 탄소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탄소 이거 하나에다가 CL이 4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게 한 1.0에서부터 한 1.2 정도가 ODP입니다. 얘는 잘 나와요, 보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론류입니다. 할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애들 많이 나와요. 1301 혹은 뭐 할론 2411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얘는 이렇게 90 더하고 뭐 할 거 없이 4자리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탄소, 불소, 염소, 브롬. 네, 이렇게 합니다. 앞에 있는 게 탄소 자리, 그 다음 불소 자리, 염소 자리, 그 다음 브롬 자리예요. 그럼 위에 있는 1301 할론 1301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탄소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불소가 몇 개 있대요? 3개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브롬. 이렇게 구성된 거. 그 다음 할론 2401은 2411은 그럼 탄소가 2개. 그 다음에 불소가 몇 개? 4개. 염소 하나, 브롬 하나. 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CF3에 브롬 하나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인 거고, 얘는 C2에 F가 4개의 브롬 하나에 CL 하나 껴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혹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C 하나에 F가 2개, 브롬 하나, CL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C에다가 F가 2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까요? 브롬 하나, CL 하나. 네,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을 할론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ODP가 그럼 얼마일까? 어지간하면이라 했어요. 어지간하면 할론류가 ODP가 좀 센 편입니다. 한 10, 뭐 6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그러면 뭐 때문에 좀 세진다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 화학식에 브롬이 들어가 있으면, 브롬 있죠? 여기. 브롬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ODP가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닌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어지간하면이라 했어요. 브롬이 있으면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은요, 나오는 것만 뭐 1.0이든 뭐 2.0이든 혹은 뭐 0.5든 간에 나오는 것들만 좀 챙겨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HCFCS류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네, 이런 애들도 뭐 한 90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마찬가지로 뭐 하게 되냐면 103 이렇게 쓸까요? 얘도 113 이렇게 써봅시다. 이것도 이제 90 더합니다. 그러면 203이 되지. 그죠? 그러면 얘도 탄소수, 이러면 수소가 빠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123. HCFC 123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90을 더해서 만들면 어떻게 돼? 213이 되죠. 213. 그럼 이게 앞에 거 탄소수, 수소수, 불소수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표현하게 되면 탄소가 2개, 그 다음에 수소가 이제 하나 있는 거죠. 앞에서 CFC류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없었는데, HCFC류 같은 경우에는 수소염화불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이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불소가 3자리니까 여기 3자리,
이런 식으로 치환되고 나면 나머지는 뭐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CL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 얘를 쓸 때는 CH 하나에다가 F가 두 개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CL2 F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자, 얘는 그럼 ODP가 어떻게 될까? 얘가 있잖아요. 수소가 있으면 있을수록 ODP는 대체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0.008, 뭐 0.08,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CFC류 만약에 따지게 되면 일반적인 대체적으로 할론류가 좀 높은 편입니다. 얘가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CFC류고 그 다음에 HCFC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속 편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문제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할론하고 CFC류 두 가지가 서로 상호간에 좀 다른 경우도 좀 있어요. 할론류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낮은 경우, CFC류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브롬의 존재 유무, 브롬이 있으면 ODP가 좀 높을 것이다. 염두하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수소염화불화탄소 있죠. 화학식에 이런 식으로 수소가 하나 껴있다? 그럼 ODP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염두에 놓고 문제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프레온가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명명법과는 다르게 플러스 90을 하지 않고 탄소수에 마이너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수소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불소수가 있대요. 이거는 굳이 아시지 않아도 되는데 CFC 앞에서 봤던 것처럼 113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탄소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수소수 플러스 1, 그 다음에 불소수라고 돼 있는 거는 얘를 표현할 때 113이면 마이너스 1을 한 상태의 값이다 이 얘기예요. 다시 탄소수 1 마이너스 1 했다는 것은 탄소의 수가 마이너스 1 된 값이 이 안에 표기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2였는데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탄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두 개가 있는데 원래는 탄소가 두 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을 해서 여기다가 표현을 한 거야 이런 얘기가 되고 수소는요. 자, 탄소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원래는 두 개인데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야. 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수소는요. 원래 없는데 플러스 1을 해줬다 이거야. 여긴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원래는 수소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 수소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플러스 1을 해준 거다 이 얘기야. 그럼 불소는요. 뭐 달리 표시된 거 없으니까 F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돼 있다? CL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탄소가 원래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 수소는 없는데 플러스 1을 해줘서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수소는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소는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염소로 치환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쓸까? 앞에 제가 90을 더한 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지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원래는 정석이다. 그러나 90을 더해서 나오는 것만큼 표현해도 우리가 보는 문제에서는 그 어떤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존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건 우리나라 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거니까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 런던 웨이, 코펜하겐 웨이, 몬트리올 의정서 이 네 가지인데 그래서 앞에서 뭘 좀 따냐면 오존층 보호 대책인 거니까 O 있죠? O 하나 딴 다음에 비라거 맥주입니다. 네, 오비라거 맥주 해서 예전에는 오비라거 맥주가 지금 요새 다시 유행이죠. 오비라거 뭐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나요?
막 오비 무슨 라면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오비가 대세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페놀 같은 것들을 방류하는 사건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좀 제재를 먹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카스 네, 원래 이제 카스가 다른 나라 기업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던 그 진로 화이트였나요? 그 맞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둘이서 좀 그게 시너지가 맞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게 쫙 확 떴었죠. 오이라고 맥주가 지금 다시 좀 부활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고요. 네,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유감해주 이가탄 해서 봤을 때 일산화탄소는 여기랑 전혀 관계가 없죠. 정답은 2번이겠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중 온실 효과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은 무엇입니까? CO2를 GWP1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CH4는 뭐 약 21이었나요? 그 다음에 CFC류 같은 경우에도 뭐 HFC 같은 경우에는 뭐 310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기여도가 낮은 것은 CO2를 찾는데 여기 문제 지금 NO2가 있어요. NO2는 온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나요? 온실 기체도 아닌데 얘가 그러니까 이 중에는 CO2도 기여도가 가장 낮은데 그런데 누가 좀 제일 낮다고 보는 거야? NO2가 좀 낮다고 보는 거죠. 정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아예 그쪽에 해당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 다음 지구 대기 중에 오존 전량을 330돕슨으로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시면 돼? 1돕슨이 0.01mm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하는 것처럼 300돕슨 되면 0.03이 되겠고 330이니까 뭐죠 이거? 지금 0.01mm. 300돕슨이 되면 1mm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330이면 3.3mm가 되겠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서 1돕슨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지만 찾기가 용이해집니다. 이건 n이겠네. 네, 정답은 1번. 다음 물질에 대하여 지구온난화 지수를 크기 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죠? 해서 가장 큰 거 SF6가 가장 큽니다. 얘만 찾으면 어지간하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얘가 23,900, CO2가 한 1이었으니까 순서대로 하게 되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32년간 미국 하와이에서 측정한 대기 중에 CO2의 농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봄, 여름철에는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CO2는 어떻게? 봄, 여름철에 감소하고 겨울철에는 증가하겠죠. 해서 계절의 편차를 보입니다. 이는 봄, 여름철에 겨울에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 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겠죠. 감소, 증가, 광합성, 흡수. 10번입니다. 도시 열섬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1번 같은데 살펴보죠. 2번 보세요. 열섬 현상이라는 건 결국은 그 안에 도시의 열 축적 현상인 거니까 열을 축적할 수 있는 인자들을 찾아보세요. 2번 보면 지표면의 열적 성질 차이. 이건 알베도와 관련돼 있는 거죠. 인구 집중, 인공열, 그 다음에 건물 등 구조물에 의한 거칠기 혹은 난반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열이 축적된다고 했었어요. 열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온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온실 효과에 대한 기여도는 H2O, 그 다음에 CFC11, 그 다음 C12, 그 다음 CH4, 그 다음 CO2 이런 순서입니다. 지금 얘가 포함되어 있으면 얘가 기여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얘가 거의 한 60%이지.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온실 효과의 기여도가 얘가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가장 큰 거냐면 CO2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순서대로 따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H2O가 있다. 그랬으면 그거 다음이 누구야? CO2고 H2O가 없다. 그러면 CO2가 왔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오슬로 협약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된 국제협약이다 했는데 오슬로 협약은 앞에서 보셨나요? 이건 폐기물, 일반적으로 이제 폐기물을 그냥 함부로 버리는
거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겠고, 온실가스들은 각각 적외선의 흡수대가 있고요. CO2의 주요 흡수대 파장은 13에서 한 17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CO2 농도는 일정 주기로 증감이 되풀이되는데 1년 주기로 봄부터 여름까지는 감소하는 거였죠. 가을부터 겨울까지 증가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뭐야? 옳은 걸 찾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가 옳은 거잖아. 네, 저는 이거 틀린 걸 말하려고 했었네. 예, 얘는 틀렸죠. 그러니까 옳은 걸 찾는 거니까 3번. 저처럼 하지 마세요. 지표의 반사율을 나타내는 지표 알베도였습니다. 이건 이제 빠르게 찍고 넘어가는 문제. 정답이 2번. 14번. 모못이란 가로 안에 알맞는 거. 모못이란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하대요. 앞에서 엘니뇨는 어떻게 된다? 무역풍이 약해졌어. 무역풍이 약해져서 평년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을 엘니뇨라 했었고, 지금 라니냐는 어때요? 강해지기 때문에 해당한다 그랬죠. 정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 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해수면의 온도가 6개월간 0.5도 이상 낮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라니냐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섬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름철에, 그 다음에 초가을에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기온이 시골보다 높은 현상을 말하고요. 직경 10km 이상의 도시에서 잘 나타나는 거죠. 구름이 많고 바람이 없는 주간에 발생한다. 구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사량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아래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극명해야지만 열섬 효과가 조금 더 일어나기가 좋습니다. 바람이 없는 주간에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 설명과 관련된 복사 법칙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흑체 표면의 단위 면적으로부터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점 파장의 복사 에너지의 양은 흑체의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그 빛을 전부 다 반사한다 하면 하얀색이 나타난다 했어요. 근데 전부 다 흡수한다. 그러면 흑체, 검은색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흑체라는 건 어떤 빛의 파장 범위역을 다 흡수한 거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고 걔네들이 방사하는 파장, 걔네들이 방사하는 열 에너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 에너지라는 건 시그마 T의 4승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하고 얘는 상수값입니다. 얘가 아마 5.814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해서 이 값이 있는데 이거의 4승에 비례하는 거 무엇이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 여기 지금 빈의 변이 법칙 같은 경우 얘는 뭐 그 파장의 범위라는 것은 절대 온도 4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였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네, 이렇게 쓰는 거였겠습니다. 정답은 4번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었고요.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위 앞에 제가 4승 했던 것은 취소하세요. 다음 물질 중에 오존층의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낮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사이오마탄소 얘가 1.1이니까 가장 낮을 거고요. 나머지 이제 할론 1301이 10 정도였나요? 2402가 6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CFC 115는 얼마일까요? (19번) CFC 115로 얘는 0.6이네. 그럼 얘가 제일 낮겠습니다. 얘가 0.6. 얘가 사이오마탄소가 1인 거니까 정답은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의 지상 온도가 255K일 때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시골 지역보다 태양 복사열량이 10% 감소했대요. 시골 지역의 지상 온도가 얼마입니까? 단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적용하래요. 그래서 얘는 식을 일단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 우리 교재에는 제가 여기에 그 값을 줬어요. 무슨 값을 줬냐면 이 상수 값을 줬어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해서 이 상수 값이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8승.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얘를 알면 문제 풀어내시기가 좀 용이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암기하는 수치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안 해도 풀어내실 수는 있단 말이지. 어떻게 풀어내냐면 첫 번째는 일단 비교 대상을 두 개잖아요. 뭐하고 뭐 도시 지역이랑 그 다음에 시골 지역인 건데 도시 지역이 시골 지역보다 10% 감소했을 때 지상 온도가 255K라 했으니까 도시면 도시의 E는 이 복사되는 열 에너지라는 것은 10%가 감소했어요. 뭐보다? 시골 지역보다.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볼 거냐면 저는 0.9라고 볼게요. 10%가 감소한 거야. 이 형태로 만들었어요. 0.9일 때는 여기 보면 시그마 얘는 모르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니까 255의 4승이다. 지상온도가 도시 지역의 지상온도가 255K라 했으니까 얘가 이제 지금 절대온도니까 255라고 쓰고 4승이다 이거야. 얘는 모르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 거고 얘를 뭐 한 거죠? 열 에너지가 누구보다 시골 지역보다 10% 감소한 거니까 전체를 1로 봤을 때 10% 감소하면 0.9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될까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골 지역의 열 에너지 얘는 1인 거지. 네. 1에서 10% 감소했다고 본 거니까요. 처음에 이게 얼마다라고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1이라고 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랑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항 곱하시고 외항으로 나누시면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255의 4승 한 값을 1이랑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0.9에서 이렇게 나온 값에서 나머지 정리하시면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면 된대요. 422825 422 825 그 다음에 0625 한 값이 0.9다. 네. 이렇게 나눈 거죠. 이렇게 갔을 때 이거 곱하면 255의 4승 한 거에다가 이렇게 갔다 이런 얘기예요. t의 4승에 원래는 0.9 곱하기 t의 4승 이렇게 돼 있던 거에서 얘를 여기다 나눠줘 버렸다는 얘기예요. 0.9를 이쪽에다가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없는 거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t의 4승 한 상태에서 이거 나눈 다음에 여기 있는 이 4승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4분의 1 하게 되면 이 t값 없는 거죠. t의 4승이 없는 거지. 예,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 구하시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시골 지역에서의 지상온도 K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값을 넣지 않아도 문제는 푸실 수 있다. 해서 나오는 값이 얼마래요? 261. 얼마? 뭐 이렇게 나올까요? 정답은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오존층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오존 농도의 고도 분포는 지상 약 35km에서 평균적으로 약 10ppb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25에서 35km 사이 성층권 내에 오존층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10ppm 정도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대 농도를 나타내는 건 10ppm이니까 잘못되어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옳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1번입니다. 27번입니다.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111의 화학식은 어떻게 됩니까? 해서 CFC111인데 원래는 우리가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탄소수에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수소수 플러스 1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행한다 그러면 그냥 90 더하라 했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CFC 201인가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있다는 얘기죠. 탄소가 2개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전부 다 불소 하나에 염소로 다 돼 있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할 때 C 2개에다가 CL 5개에
F 하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나요? 네, 저기 보이네요. C 2개에 CL이 5개의 F 하나 돼 있는 거. 정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로 잘 나와요. 특히 산업기사 대비하시는 분들이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존층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오존층은 지상 약 20에서 30km 구간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존층에서는 오존의 생성과 소멸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오존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구 전체 평균 오존량은 약 300dob슨, 200dob슨과 400dob슨의 한 중간값이라 했죠. 지리적 또는 계절적으로 평균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CFC는 독성과 활성이 강하다. 그러려면 얘네들이 무언가하고 좀 반응을 잘한다는 것이 활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CFC류는 오존층까지 도달해서 오존을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륙 내에서 일반적으로 막 분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과 동시에 이거 어디에 많이 써요? 에어컨 냉매 같은 거에 많이 쓰이죠. 그런데 그거 프레온가스류 가끔 가다가 이제 누출돼가지고 프레온가스류 충전합니다 하고 에어컨 기사분들이 혹은 냉장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공급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이제 독성이 많이 강한 물질이면 막 이런 마스크 쓰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인체에 미치는 독성은 좀 적은 편이다 해서 독성과 활성이 강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고요.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다음 중 특정 물질과 그 화학식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하나씩 다 보면 좋긴 한데 정답은 2번 같아요. 저는 할론 2401 2402인데 얘는 이제 탄소수 그대로 읽는다 그랬죠? 탄소수, 불소수, 브롬수, 염소수 이렇게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탄소니까 C가 2개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불소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염소가 2개 있대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약 쓴다고 그러면 C 2개에 F가 4개에 CL이 2개다.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맞겠죠. 근데 얘는 지금 C가 F가 2개에다가 브롬 하나 있다 그랬고, 얘는 브롬이 없잖아요. 원래는 브롬 없는데 브롬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염소수도 모자라고 불소수도 모자라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옳다는 얘기인 거니까 염습삼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이런 류의 문제들은 나오면 짜증나요. 근데 또 모르고 넘어가기는 또 어디 한켠에 가슴이 아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가시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몇 번 하다 보면 몸에 뵭니다. 오존층의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것 1301이 제일 그거 합니다. 10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1301이 10 정도로 가장 크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할론 2402는 지금 근래에 발표된 바로 인하면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이게 한 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한 3.0 정도 됩니다. 얘가 한 1.0에서부터 한 1.1 정도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바로 하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